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육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세상의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네. 배우는 사람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는 몰라요. 배우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그거 갖다가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파란색에서 나온 남색이 파란색보다 더 진하다.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는 사람이 스승보다 더 잘 줄 수 있고,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배우는 사람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가르칠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6장을 쉐마라 합니다. 들으라. 네.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딱 두 마디로 말하면 들으라 그리고 가르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서 장구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연결돼서 그 말씀이 장구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방법은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죠. 무엇을 배우고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쉐마, 배우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주시 센터나 주시 시내고구에 가면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는 히브리어로 5개의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수천 년 내려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땅을 뺏기고 온 세상을 유리할 때도 그들은 이 말씀을 강론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경제적인 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배우고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우가 거기 나옵니다.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그냥 대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그 뜻을 정확히 깨달으면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배우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르치는 교육이 발달한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건국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70년 만에 온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불쌍했던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권에 들어가고, 또 군사적으로는
군사력으로는 한 5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배우고 가르치는 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교육 정책을 마련했느냐? 그는 미국에 살면서 하와이에서 27년 동안 하와이에서 교육사고로 외교 독립론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하면 그 교육으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일깨워낼 수 있을까? 그 연습을 미리 연습을 한 데가 어디냐? 하와이에.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있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1902년부터 그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 농장에 그 일꾼들로서 이민을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1910년도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국의 YMCA 총무로 왔다가 다시 하와이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와이에 들어가서 교육사업을 할 때가 1913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 한인수가 몇 명이냐? 약 한 4,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4,000명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이 여자들은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꺼려할 때 했어요. 그래서 남자 자녀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여자들은 도대체가 교육을 시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부터 하와이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여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자 학교를 만들어서 여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남녀공학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작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연습을 그곳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슨 경험이었느냐?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1910년도에 YMCA 한국 총무로 서울에 부임을 해서 그가 약 한 1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YMCA 학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학생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깨어나고 자유의 정신이 살아나고 생명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교육이 최고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와이에서 그 신념을 실천을 했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이 교육 정책을 아주 확고하게 실시하게 됐고 그때부터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시작하자마자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당시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죠? 국민학교 의무교육제를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이건 의무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미국도 의무교육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면 당장 경찰이 쫓아옵니다. 왜 너희들 학교 애들 안 보느냐? 그럼 만약에 안 보낼 것 같으면 내가 홈스쿨링, 집안에서 내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걸 허락을 받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안 보낼 때는 그 의무교육은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그 아이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경험을 통해서 1948년도에 건국되고 났을 때 이제 교육 정책을 활동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한인 대표자 총회에서 이런
말을 발표합니다. 건국 종지라는 제목에서 그 영어로 그러죠. Aims and Aspiration of the Korean. 한국인들이 가져야 할 목표와 이상 뭐 이런 거. 그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네 가지를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무릇 계명 진보 하는 길은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는 학교를 세워 학문을 일으키는 일이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미래를 열어서 토론을 장려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널리 신문사를 설치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다. 그 이 네 가지를 다 보세요. 다 교육적인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금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은 1776년도에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1779년도에 독립한 이후로 그리고 그 전에부터 개척시대부터 미국은 동네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는 거죠.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도 먼저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도서관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정치적인 토론이나 사회의 문제들을 토론하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미래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토크빌이라는 불란서의 그 청년이 미국에 와서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민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토론장이 되고 교회가 거기서 토론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정치를 이루어가니까 가장 민주주의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토크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서 정치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신문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신문사죠.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 배제학당으로 나오고 그가 신문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독립신문을 만들어내고 또 하와이에서도 신문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전파하고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그런 합법성이나 독립을 해야 할 그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문의 역할이죠. 그리고 동네들이 세워지면 무조건 도서관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학교와 학원을 설립하는 일은 한 나라의 근본이자 망가진 일의 시초라는 것으로 역설하면서 이승만의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승만의 교육정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YMCA 운동입니다. YMCA 운동. 우리가 지금까지 YMCA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봤지만 이 YMCA 운동은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세워진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까지 이 YMCA가 바로 독립을 운동을 하는 국민들을 일깨워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과 자유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데 창구 역할을 했던 데가 바로 YMCA지. 그런 전통을 이어오는 YMCA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민주화하는 데에는 또 민주화의 창구 역할을 했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권위 시대 때는 젊은이들이 몰려가서 YMCA를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나 새로운 문물이나 이런 걸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통기타 있죠? 여러분 잘 알죠? 통기타의 대표적인 사람들 알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이 통기타를 배우고 들어왔느냐? 이 YMCA 운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YMCA의 청개구리 교실이라는 그 음악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김민기 씨, 그 다음에 서유석 씨, 그 다음에 양희은, 양병직, 한대수, 뭐 이런 그 당시에 군사 정권에 그 저항 음악을 만들어냈던 그 산실이 바로 그 YMC였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창구 역할을 했던 거죠. 또 젊은이들이 젊음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던 데가 바로 이 YMC 운동입니다. 그런 것을 다 있게끔 하게 한 YMCA의 합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국가를 건국하고 이후로도 YMCA에다가 많은 원조를 해서 젊은들이 그 YMCA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역할구실을 하게 한 분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의무교육제를 실시해서 건국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아예 딱 법으로 명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 당시 국민학교는 무조건 의무교육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마 의무교육으로 지금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1의 국가 건립의 제1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처음 건국되었을 당시에 국가 전체 예산의 20%를 어디에 썼느냐? 교육에 투자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배가 지금 째지게 못 살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에도 교육 정책에 우리나라 예산의 20%를 교육 정책에 썼다니까요. 왜?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학위를 소지를 했죠. 그가 배제학당에 나가서 배우면서부터 세상에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만이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고 그들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교육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치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손 감옥에서 체득한 교육 입국론을 실천하는 데서 연유했고 당시 국민 1인당 GNP가 얼마였느냐? 1인당 50달러여도 안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50달러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전체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의 50%, 수입의 70%는 그리고 외환의 80%가 미국 원조에 의존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를 과감하게 전체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는 국가 발전의 토대가 교육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부존 자원이 많습니까? 그렇다 땅이 많습니까? 넓습니까? 그렇다 농사가 풍성하게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오로지 가진 자원은 인간 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인간은 다 쓸모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세계 10위 국가가 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뭐냐? 우리 국민들을 교육시켜서 우리는 인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배운 국민. 그래서 1959년에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독립을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78%였어요. 그런데 1959년에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59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까지 떨어졌느냐? 78%까지 문맹률이 있던 게 20%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 교육조직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책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학교에 나갈 나이의 96%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나가야 할 학생들의 96%가 전부 다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조건 다 학교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제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교육받은 사람이 14%에 불과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교육받을 수 있는 학업의 연령을 있는 사람들을 96%를 갖다가 전부 다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늘어났고, 초등학교가 2,800개에서 4,600개로 1.6배가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10배, 고등학교는 3.1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생들의 율이 4배 이상이 높아져서 해방 직후에 19개였던 대학이 1960년대에는 63개교로 대폭 증가했고, 학생 숫자 역시 8,000명에서 10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대학생들이. 그리고 전체 학생들이 몇 명이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빼놓고도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4.19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4.19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젊은 학생들이 막 4.19 그것 때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내가 국민들이 원하면 내가 하야하겠다. 그래서 하야를 했어요. 그래서 하야하고 나서 했더니 그 대만 총통이었던 장개석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전화냐? 대통령에서 하야했으니까 위로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장개석 총통에게, 각하,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 그랬더니 그 장개석 총통이 깜짝 놀라서,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제가 대통령 된 이후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쳤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100만의 학생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까지 대통령이, 하야한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4.19 이거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하야시킨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게 나올 말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은 저렇게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르쳤던 자유민주주의가 백성들 가슴 속에, 정신 속에 다 박혀 있다는 것을 보고서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였느니 어쩌느니, 이승만 대통령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학생들을, 자기를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젊은이가 아니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젊은 거야. 나도 젊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아니?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들을 유학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해방 전에는 500명 수준이었던 유학생들을 1960년대 당시에 유학생만 몇 명을 내보냈느냐? 2만 명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국가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연 6,000불씩, 그 당시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유학생들에게 돈을, 학비를 보태셔가지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 유학을 나와서 세상에 그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선진 기술을 배워서 들어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산업화하는데 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군대 역시 군대에서 그 젊은이들을 군대를 통해서 고급 인력화 시켰고 정예화로 튼튼한 국방력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문맹 퇴치를 하는데 운동에도 한 몫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아세요? 1950몇 년도에 그 미국의 원자력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워커 시즐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휘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1950년대에서 6.25가 터질 때 우리 6.25 전에는 우리가 그 전기를 어디서부터 받았었냐면 북한에서부터 전기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어서 만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만주하고 가까운 북한을 완전히 공업화 시켰고, 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력 발전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전기가 엄청나게 남아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한으로 보내서 남한에서 그 전기를 갖다 썼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김일성이가 그 전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남한은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당장 발전소를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마침 이 워커 시즐러라는 GE,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요만한 원자 봉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주면서 카카, 요거만 있으면 전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원자력 산업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막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 1년에 6,000불씩 줘가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원자 산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최초로 그때 만들어진 기술자와 기술력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다 하는데 기술을 우리가 배웁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그 기초를 다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이 세계에 지금 넘버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체코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잖아요. 42조짜리를.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얼마나 지금 많이 지을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돈 벌 일만 많은 거예요. 그 기초를 누가 쌓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쌓은 거예요. 무엇으로? 교육을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공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인하공대를 만들었죠. 여러분, 인하공대가 인하가 뭔 뜻인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학교를 하와이에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건립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하와이에 있던 그 중앙학교를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보내서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사람이 공대를 만들어서 우리도 MIT 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것에서 돈을 벌여서 인하공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하가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 그래서 인하공대. 그 정도로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일으켰죠. 또 외국어대학교에서 제가 나오는 외국어대학교가 1953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또 외국 사절로 나가야 되는데 영어를 읽고 쓰는 건 잘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대학교가 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예요. 1953년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뭐만 가르쳐요? 예, 이 대화, 문법,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장문 이런 것보다는,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전부 다 불문학과, 불어문학과 이렇게 하는데 외대는 그냥 불어과예요. 불어과. 언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러 오시더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자유와 생명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교육 정책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 읽은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탑에 올라설 수 있는 기본이 뭐냐? 이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시센터를 시내국을 세워서 거기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었다. 그런 정신을 통해서 YMCA 운동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YMCA 운동이 나중에 농촌 운동이 일어나고 그 농촌 운동을 통해서 4H 운동이 일어나요. 아마 시골에 계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골에 청년들이 4H 그 모자 쓰고 다니면서 농토를 어떻게 해야 되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더 많이 소출할 수 있고 그 4H 운동인데 그게 나중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불쭉 무슨 화산 터지지 불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초를 다 닦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교육 진흙 정책이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야 돼요. 오늘도 배워야 되고 내일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꼭 나가서 뭐를 기술을 배우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국민으로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성공한 자녀들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 우리 자녀들에게도 쉐마 이름을 부르면서 가르치는데 전력을 다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